원래 주제는 과학의 이데올로기들로서의 철학들하고 실증주의 비판이라는 제목의 장을 읽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왜 우리가 실증주의를 비판해야 되는가, 이 문제부터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초월적 실제론이 더 나은 이론이면 좀 있으면 그 이론으로 대체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만만한 일이 아닌지, 그래서 실증주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비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자연과학자들은 과학 철학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기들 과학 행위를 하는데 과학 철학자 또는 과학 철학자 한 권도 안 읽어도 상관없이 이른바 소 닭 보듯이, 제가 언제 한번 개 닭 보듯이 그랬더니 개는 닭 보면 쫓아가서 잡는다. 개가 아니고 소가 닭 보듯이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낮의 철학과 밤의 철학이 아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회현상은 이 사회과학적 행위 자체가 사회현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과학행위 자체가 사회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철학적 입장에서 과학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현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과학철학 논쟁 자체를 모르고 과학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서 행위를 하는 거죠. 소답보듯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행위라고 하는 게 개념에 의존, 사회행위라고 하는 게 개념에 의존적이고 가치에 의존적이고 등등등등등, 이른바 손을 그리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과학철학 문제를 그냥 소 닭보듯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류 과학철학, 예컨대 실증주의든 협약주의든 둘 다, 여기서는 특히 실증주의를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실증주의가 사실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진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조선일보 얘기했던 거,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근데 아마 당장 질문은 근데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라는 질문일 겁니다. 사실 이데올로기는 뭐 지금 대충 잘못된 거고, 과학은 대충 잘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데올로기가 뭐냐고 얘기하면 놀랍게도 이데올로기 원래 출발은 18세기에 신학적 세계관을 과학적 세계관으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우리 한영성 선생님이 지난번에 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라, 이 계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계몽의 기획을 부르는 말이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에 발전된 형태가 인바 아이돌, 베이컨의 우상 비판하고 경험의 근거에서 인간의 근거에서, 신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가는 과정, 이거를 이데올로기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됐었죠. 근데 이 이데올로기가 이제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가 지배하는데 상당한 저항력으로 작동하겠다라는 걸 역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감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이비과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비판하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이데올로기 그러면 별로 좀 부정적인, 우리나라에서도 뭐 모든 진보적 어떤 성향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라고 부르잖아요. 나폴레옹이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됐는데, 이데올로기를 사전적인 정의로 얘기하자 그러면 특정 집단의 정치적인 목표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근데 막스주의에서는 특별히 이 이데올로기를 토대에 조응하는 상부구조, 이 상부구조 전체가 이데올로기입니다. 토대에 조응하는 상부구조, 이게 전체적으로 이데올로기고, 이 상부구조라고 하는 거가 필연적인 허위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데올로기죠. 상부구조는 필연적인 허위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이 겹쳐 있는데, 허위의식이란 말은 뭐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허위의식이 아니고 필연적인 허위의식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러저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구조적인 힘에 의해서 이 허위의식이 불가피하게 생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데올로기를 없애려고 그러면 단순히 그건 거짓이고 이게 참이야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이데올로기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할 때만 이데올로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주의라고 하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초월적 실제론이 더 나은 거니까 이걸 받아들여라,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증주의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 메커니즘,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없애는 노력을 해야지만 실증주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실증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실증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우리 책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실증주의는 하나의 지식이론이고, 인식론이고, 모든 지식이론, 인식론은 기본적으로 객체에 대한 지식의 생산, 이건 사회현상이죠. 객체에 대한 모든 지식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객체에 대한 지식이고, 이걸 만들어내는. 그런데 언제나 이 지식 생산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객체에 대한 지식의 생산, 즉 사회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세 가지 숨겨져 있는 이론 체계가 들어있다. 모든 인식론은, 지식이론에는. 하나는 객체 자체에 대한 설명, 즉 존재론입니다. 존재가 뭐냐에 대한 걸 규명하는 존재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식 생산을 사회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회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사회이론, 사회학이 숨겨져 있고, 지식 생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방법론에 대한, 즉 지식의 방법론, 철학이 들어있다. 그래서 존재론, 사회학, 철학, 이 세 가지가 각각 들어있기 마련인데,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실증주의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게 이제 이 책의 기본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그러면, 실증주의는 그 존재론에 있어서는 감각 경험만이 확실히 존재한다. 감각 경험만이 확실히 존재한다. 경험적 실제론이겠고요. 그 다음에 실증주의는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사회가 아니라 감각 경험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생산한다. 사회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언어나 개념이 이론을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사회적 생산,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이라는 말을 했겠죠. 근데 이거는 개인의 감각 기관에 의해서 지식이 생산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사회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합이지 사회 자체가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 생산은 기본적으로 경험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나 이론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경험주의적 방법, 경험주의적 철학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그 다음 얘기들인데, 우선
그 첫 번째 존재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적 실제론이 어떤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게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했던 얘기지만 경험 세계가 곧 자연 또는 세계다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지식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지식의 대상은 경험세계, 감각경험이지 자연세계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세계라고 하는 게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인식 가능한 세계로 축소된다. 그래서 감각경험이 곧 자연이다. 즉 이걸 우리 책에서는 팩트가 thing이다. 감각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 만들어 놓은 거가 곧 자연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물상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물상화. 사물처럼 대한다는 거죠. 사실은 인간들에 의해서 생산된 건데 그걸 사물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다른 말로 인간화된 자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화된 자연이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고 인간화된 자연이다. 물상화죠.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화된 자연을 얘기하자고 그러면 협약주의도 마찬가지겠죠. 개념에 의해서 파악된 자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협약주의의 경우도 물상화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실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화된 자연이라고, 인간화된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원자화입니다. 원자화.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까 제가 감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자나 분자 수준의 것들이, 아까 광자라고 제가 표현했었지만 빛의 경우에는 원자나 분자 수준의 것들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줘서 반응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감각경험의 기본인데, 만약에 감각경험의 세계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세계 자체는 어떤 그 구조화된 것들이 아니라 원자나 분자 수준의 것들이 무작위적으로 모여있는 것들이 우연히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게 감각이다. 그러니까 세계는 원자나 분자 수준의 사건들이 우연히 마구잡이로 모여있는, 카오스처럼 모여있는 이런 것들이 세계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걸 인간화된 자연, 원자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연히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랜덤하게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질서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규칙성 같은 게 관찰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규칙성은 자연 필연성에, 자연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들이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심리작용에 의해서 인과관계로 그 규칙성을 이름 붙인 거에 불과한 거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규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보고 우리는 법칙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인과관계라고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심리적 표현에 불과한 거지 자연 필연성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과화된 자연의 두 번째 표현이 원자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증주의의 존재론이고요. 그 다음에 실증주의의 사회학은 이 책에서는 자연화된 과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는 물신숭배도 약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과학이 찾아내는 대부분의 규칙성, 이 경험을 통해서 찾아내는 대부분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사건들의 일정한 결합이라고 우리 책에 표현되어 있는 건데 이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의 경우, 우주를 관찰하는 천문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는 폐쇄체계가 사실상 없거든요. 폐쇄체계가 없고 개방체계가 있을 때는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낳는 거가 항상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폐쇄 체계라고 하는 게 실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연한 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사회현상의 경우에는 실증주의자들이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 규칙성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의 거의 대부분은, 예컨대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규칙성을 계속 보이잖아요. 이기적 행위를 계속 보인다는 의미에서 규칙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권력과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놓친다는 겁니다. 이게 권력과 제도에 의해서 그 이기적인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이기적인 인간들의 행위가 경제인이라는 걸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칙성이 자연이 원래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낸 거다. 말하자면 인간이 실험이나 아니면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규칙성을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낸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의미에서 무신숭배에 빠진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거를 자연적인 걸로 본다는 거죠. 아마 대표적인 게 경제학자들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그 현실의 경험, 이거 경험주의, 실증주의죠. 현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딱 맞아서 그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걸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역사적, 사회적 현상이라는 걸 부정하고 자연현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거죠. 실증주의죠. 그래서 예컨대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한다. 이거는 부자연스럽죠. 왜냐하면 경제인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에 어긋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과학적이죠. 왜냐하면 현실 경험을 무시하니까요. 현실 경험에 우리가 포착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인 이기적 행위라고 하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거가 바로 사회학이고요. 더 중요한 사회학은 뭐냐면, 실증주의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인식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 능력, 자연적인 능력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즉 모든 개념 언어 또는 이론 용어 이런 것들은 감각 경험으로 환원될 수 있고 환원시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생산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특수한 자연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감각 능력이거든요. 그걸 갖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은 인간이라는 자연이 그 감각 능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지식체계다. 이러니까 이걸 자연화된 과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쪽에서.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식 생산이라고 하는 걸 사회활동으로 이해하지 않고 개인활동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단지 개인들의 우연한 집합이죠. 개인들의 우연한 집합이지 개인들 사이에 어떤 제도나 구조에 의해서 개인들 사이에 엮여져 있는 게 아니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방법론을 살펴보면 그건 일종의 아까 개념 없는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문자 그대로 경험주의입니다. 이걸 제가 아까 이론 언어가 관찰 언어로 환원된다 라고 얘기했고, 이럴 경우에 모든 그 지식체계는 감각 경험의 집합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과학의 우월이라고 하는 우열을 가지는 기준은 단순히 그 감각 경험으로 모아놓은 지식이 얼마나 더 많으냐, 감각 경험의 양적 크기, 어떤 이론이 포괄하는 경험세계 또는 어떤 이론이 포괄하는 감각 경험의 양적 크기에 따라서만 이론의 우열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제가 잘 듣는 예인데, 이게 맞다면 중력 법칙은 매일매일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는 과수원 농장 주인이 뉴턴보다 한 100년 앞서서 발견했을 거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걸 철학에서는 귀납의 수치라고 얘기한다는 거 했었고요. 이걸 요약하면 실증주의의 존재로는 경험 세계를 세 개로 축소하고
실증주의의 사회학은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과학을 개인의 활동으로 환원하고, 실증주의의 철학은 지식을 경험으로 환원한다. 그 결과가 자연을 인간화하는 거고 과학을 자연화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책에 보면 110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림입니다. 뭐 하나만 보면 사실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 오른쪽 게 더 발전된 거니까. 하나는 개별적 지식이고 하나는 일반적 지식이니까. 오른쪽 걸 보면 요약해서 얘기하면 모든 이론을 환원시켜서 감각 경험으로, 다시 말하면 이론 용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찰 용어로 환원시킨 다음에 그 환원된 관찰 경험을 곧바로 세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사실들의 물상화 또는 체계들에 대한 물신주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거든 아니면 집단적인 거든 어떤 관찰된 경험들이 자연이다, 세계다,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뒤에 다시 한번 나오지만 관찰된 경험이 곧 그게 하나의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곧 사물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진짜 우리 외부에 있는 사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이론 체계에서는 그 물 자체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증주의의 기본적인 구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주의의 격자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실증 분과학이죠. 분과학. 실증주의라고 하는 건 철학이고요. 실증주의의 근거에서 여러 분과 학문들이 있잖아요. 특히 사회과학에서. 그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건 또 역시 경제학인데 또는 경영학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같은 실증과학의 경우 그 실증과학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실증주의 철학, 이걸 현상주의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주의가 어떤 거냐 얘기하면서 경험주의가 전부 다 현상주의가 되는 건 아니다. 경험주의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 객체에 대해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예컨대 초월적 실제로도 그런 의미라면 경험주의죠. 그런데 실증주의적 경험주의, 즉 현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경험적 사실이라고 하는 걸 곧 사물로 간주하는 입장, 아까 우리 물상화라고 얘기했던 거, 또는 다른 말로 경험적 실제론, 이게 곧 현상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실제론 현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현재에 대한 경험 또는 경험 지식,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실증주의적으로 획득된 지식이 존재한다 그러면, 근데 경제학이 있다 그러면 그 경제학을 다른 비판으로부터 지켜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데올로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증주의적.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왜 그러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외부 객체에 대한 모든 명제들을, 외부 객체, 뭐는 뭐다라고 하는 모든 명제들을 감각자료 명제로 바꿔놨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하가 될 텐데요. 감각자료가 외부 객체, 즉 지식의 대상으로서의 외부 객체를 대신하게 되고 외부 객체 자체는 지식의 대상에서 빠져버립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게. 감각자료가 외부 객체를 대신하게 되니까 지식의 대상에서 외부 객체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지식을 다른 지식과 비교할 때 외부 객체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일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외부 객체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외부 객체와 무관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변형시키고 자연에 개입하는 일인데
이 실증주의에 따르게 되면 그런 것 갖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경제적 구조를 개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기능주의적 설명,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러니까 이른바 뜨거운 가슴은 없고 냉철한 머리만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 이런 것들이죠. 실천이 전혀 불가능한 학문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의해서 어떤 학문의 우열을 가능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천이란 말은 지식이 외부 객체와 맺는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증주의에서는 지식이 관계 맺는 최종적인 대상은 감각자료거든요. 외부 객체가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중간에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도 있지만 제가 다 빼고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현상주의가 인식론적인 일관성을 가진다. 모든 분야에 확장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을 할 수가 없다. 즉 불가지론으로 빠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일관성을 유지하면 그 입장을, 현상주의적 입장을 모든 분야에 다 확장하게 되면 불가지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게 휴메 결론이죠, 사실은. 반대로 그러니까 현실 과학에 분과 과학에 실증주의를 현상주의를 적용하게 되면 오직 폐쇄 공간이라고 하는 폐쇄 체계 속에서 규칙성을 드러내고 거기서는 외부 객체를 감각 자료와 동일한 걸로 간주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폐쇄 체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폐쇄 체계에서만 사용 가능한 게 과학이다 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실증주의가 실제 과학에 적용되는 경우는 도구주의적 입장일 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도구주의적 입장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실증주의의 변형 중에 하나인데 또는 여러분들이 실용주의하고 도구주의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어쨌든 과학은 그래서 결국 도구주의적 입장으로 귀결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럼 왜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느냐, 방금 제가 외부 객체를 감각자료로 대체하기 때문에 지식이 실천과 또는 외부 객체와 무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현상주의가 만약에 일관성을 갖게 되면 불가지론으로 가고 만약에 유용성을 갖게 되면 도구주의로 간다. 이 말이 왜 이데올로기적인 게 되는 거냐면 과학을 현상주의처럼 감각경험 또는 우리 일상적인 상식적인 사람들 이제 감각경험이고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과학을 감각경험이나 상식으로 환원하게 되면 과학이 세계 자체를 변혁할 거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가 사실은 계몽의 계획에 있었던 거죠. 초기에 계몽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계몽의 계획을 반영했던 게 사실은 꼼수였고 최종적인 형태는 막수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과학이 곧 세계를 해방할 거다. 이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 불가지론이니까요. 실제로 우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불가지론에 빠져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주의에 빠져 있죠. 그리고 거꾸로 과학을 경험과 똑같은 걸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과학자로 격상되는 거죠. 일반인들도 과학자로 격상되면서 상식적 경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경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기껏해야 도구주의적 역할로, 즉 경영학 또는 경제학 같은 도구주의적인 역할로 과학을 축소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과학조차도 폐쇄 체계에 존재하는 도구주의적 의미로서만 가능해지는 거고,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사회과학은 사실은 과학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과학적 현상들, 자연과학 이것까지 다 사회적 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체 사회에 대한 과학은
현상주의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불가지름이잖아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도구적인 의미에서만, 폐쇄체계 안에서의 도구적인 의미로서만 가능해지고 사회과학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죠. 현상주의에 따르게 되면. 그리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회이론은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이런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고, 모든 사회과학 이론은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로 귀결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현상주의의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과학이 어떻게 세계를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불가지름이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 어떻게 과학이야? 자연과학만 과학이지. 그리고 과학은 기껏해야 어떤 도구로서밖에는 사용되지 않잖아,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실증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과학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계몽의 기획은, 그 오래된 계몽의 기획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 또는 심지어 과학자들의 기대조차도,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대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실증주의의 엄청난 이데올로기적 효과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이 책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실증주의의 타동적 차원의 이데올로기, 이걸 사실이라는 개념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증주의의 자동적 차원에서의 이데올로기, 이게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여기가 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선 사실이라는 개념이 이게 왜 이데올로기냐? 아마 그 읽어보신 분들은 재미있다고 느끼셨을 텐데,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팩트라고 하는 거는 사물과 달리 사물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진 어떤 지식이라는 겁니다. 팩트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책에 제일 가장 나는 멋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은 사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실에 대한 진술을 만들 뿐이다. 읽어보셨죠? 사실을 만드는 게, 사실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생산된 거기 때문에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이게 개념으로 만들어진 사실이라,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사실이라고, 이론에 의해서 생산된 사실이라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인정하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말을 배우고 개념을 배우고 이론을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경험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날의 심리학은 감각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판단이라고 하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눈으로 보는 법도 배워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말, 예컨대 마녀와 미녀를 구별한다든가 착각, 착시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 착시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배워야지만 착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감각조차도 이런 의미에서 배워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각 경험에 기초하는 사실도 그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개인이 직접적으로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물은 자동적 객체지만 사물에 대한 이론적 표현이든 경험적 표현이든 표현으로서 사실은 타동적 객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이론적 사실,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 타동적 객체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것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자연 발생적인 의식 수준에서 경험은 자기가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경험은 자기가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회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야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이른바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성찰이라는 말이 뭐냐? 성찰이라는 말이, 제가 이 성찰하고 반성을 구별을 하는데요. 어떤 학생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왜 늦어서 반성 좀 해.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러냐면 다음부터는 늦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반성이죠. 근데 만약에 이 똑똑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늦게 와서 선생님이 너 반성 좀 해 그랬는데 내가 늦게 왔다고 그래가지고 왜 반성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미안해야지? 뭐가 나로 하여금 지각한 거를 미안해하게 만들었지? 이게 성찰입니다. 이게 성찰하고, 그러니까 자기의식이라는 게 그 성찰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어서 너 그런 행위를 왜 하는 거야? 라고 묻고 답하고 하는 것들이 성찰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나는 예컨대 이게 내 행위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의식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위기에 빠질 때거든요. 쪽팔린다. 이럴 때 자기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쪽팔릴 때. 또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나 혼자 웃고 말할게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성찰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데 나는 예컨대 왜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류하려고 그럴까? 더 자세한 분류도 가능한데 또는 내가 음악을 들으면 이게 틀렸다 안 틀렸다를 치름계에 의해서 기준 가지고 이걸 판단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도 사실은 소리에 대해서 내가 학습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찰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12음계로 따지면 맞아 들어갈 텐데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론적 성찰도 어렵지만 경험적인 거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말하자면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 곧 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성격을 자연적인 걸로 바꿔놓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자연화 또는 물상화란 말이 여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라는 말을 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사실에 근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렇게 사실과 사물을 제대로 잘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문제에 대해서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책 126쪽에 나와 있는 건데 126쪽에 보시면 A, B, C, D의 순서로 읽으면 되는 건데요. 우리들이 뭔가를 어떤 사실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이론이 필요하니까 이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어를 배워야 되고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각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배움이 이론이죠. 거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읽기, 사실을 파악해내고 그 파악해낸 사실이 하나의 준 이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의 이데올로기 형태의 이론에 의해서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의 결과가 이론을 재생산하고 이게 만약에 그 읽기 과정에서 성찰적으로 대안적인 읽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A, B, C, D의 과정은 영원히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과 사물이라고 하는 걸 구분하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찰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사물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사물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라고 하는 걸 성찰해 낸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읽기를 시도할 수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이데올로기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대안적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대안적인 실천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이론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론, 과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 그러니까 그 사물과 사실을 구분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연과학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사회과학에서는 이게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연 발생적인 의식은 이 경험이 학습된 경험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치질 않고 곧바로 나의 경험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실과 사물을 구분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에 성공한다 그러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자연과학은 스스로 잘 발전했는데 사회과학이 정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실과 사물을 구별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돼가지고 실증주의 포로죠. 말하자면 경험주의 포로죠. 여기서 200년 동안 계속 헛바퀴 돌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다, 사회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실증주의의 자동적 차원에서의 이데올로기, 이건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인데요. 여기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막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세 가지 차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임금 형태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어떤 이데올로기, 사회적 기능을 하느냐, 잉여 가치를 발생시키는 사회 구조를 못 보게 한다. 잉여 가치를 발생시키는 사회 구조를 못 보게 한다. 왜냐하면 임금 형태라고 하는 건 개개인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독립적인 개인들이 우연히 만나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 우연하고 자발적인 교환으로 보이거든요. 임금 형태라고 하는 건. 우연하고 자발적인, 다시 말하면 필연적이고 강제적인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우연하고 자발적인 교환 관계로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등가 교환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 그게 필연적이고 강제적인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면 필연적이고 강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부등가 교환이 숨어 있고 부등가 교환을 강제하는 사회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임금 형태 대신에 예컨대 예전에 봉건적인 형태 임금 제도를 준다고 그러면 아마 말하자면 일한 만큼 돈 줄게 형태가 아니라 너 나한테 와서 살아, 그러면 내가 너 사는 동안에 모든 그 의식주 문제나 장래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대신 내 말만 잘 들어. 이러면 교환관계로 보이지 않고 곧바로 봉건적인 주종관계가 보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착취당한다는 게 금방 보이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가 되니까. 근데 임금 형태는 자기 일한 만큼 돈 받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우연한 개인들이 자발적인 교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스카는 실제가 독립적인 원자적 사건의 우연한 결합, 독립적이고 원자적인 사건이 우연히 결합되어 있는 게 실제다.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아니고 카오스다. 이게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가 이러저러한 구조, 실제 여기로 이거 지워버렸나요? 실제가 이러저러한 구조, 인과적 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감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자연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원자의 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자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원자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우연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실제 자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자가 분자로 구조화되어 있고 분자가 유기체로 구조화되어 있고 유기체는 어떤 생명 개체로 구조화되어 있고 등등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원자의 자유는 압도적으로 그 분자 구조에 의해서 제약되고 분자의 자유는 유기체의 구조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제약되고 유기체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제약된다라고 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걸 단순히 그걸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우연한 결합으로 보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혀 안 보인다. 그죠? 사회 구조가 있으면 개인들은 이러저러한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임금 노동자 상태가
경제적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못 본다는 겁니다. 오로지 교환관계만 보고 오로지 평등한 관계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임금 형태가 사회구조를 감춘다고 한다면 실제가 독립적이고 원자적인 사건의 우연한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힘을 감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 힘이 안 보이는 경우에, 즉 원자들 또는 개인들 사이의 우연한 결합으로 자연 또는 사회를 이해할 경우에 유일하게 가능한 결론은 자극 반응이라고 하는 행태주의적 입장 또는 쾌락을 계산해서 행위하는 경제인, 공리주의 등등등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증주의의 자연적 신여라고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증주의의 자연적 신여가 자극 반응의 행태주의나 쾌락을 쫓는 공리주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역사도 없고 사회가 없는 거죠. 여기는 구조가 없다는 거죠. 역사도 없고 사회도 없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조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를 다른 구조로 바꾸는 일을 아예 상상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구조가 없는데 무슨 놈의 구조를 만든다는 거냐?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죠. 너만 잘하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지만 무슨 놈의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나 잘해.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이데올로기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현재 사회 구조를 감추는, 그걸 통해서 현재 사회를 계속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실증주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